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들이 우리 식탁 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모르고 드시다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고 당뇨병 환자는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지혈증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중년과 시니어분들이 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만 드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결국 큰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혈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치료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식이요법을 하라고 했지만 평생 드시던 음식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 씨가 좋아하시던 것은 짜고 기름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침에는 햄과 소시지가 들어간 라면을 드시고 점심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저녁에는 치킨이나 족발을 시켜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 말려봤지만 김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더니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개가 모두 막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9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김 씨는 이후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의사 선생님은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김 씨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은 가족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계속 몸에 해로운 음식을 드신 것입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김 씨는 지금 철저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지만 이미 손상된 혈관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평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김 씨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모 씨의 경우입니다. 박 씨는 당뇨와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계셨는데 특히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단 것을 끊으라고 해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은 기본이고 오후에는 빵이나 과자,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드셨습니다. 딸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말려도 조금씩만 먹는다며 계속 드셨습니다. 특히 박 씨가 즐겨 드시던 것은 도넛과 크림빵이었습니다.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도넛을 사와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가득한 이런 음식들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반신불수가 되셨고 지금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도 어려워지셨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박 씨가 지금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것을 조금씩만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박 씨의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당뇨 환자가 지속적으로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혈관 손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이 씨는 특별히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넣으셨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즐겨 드셨습니다. 또한 라면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특히 짜장라면이나 해물라면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들을 자주 드셨습니다. 밤늦게 출출할 때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짠 음식이 혈압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이 씨는 싱거운 음식은 먹을 맛이 나지 않는다며 계속 짜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씨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셨지만 이미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 있었고 뇌압도 심하게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속적인 고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서 결국 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평소에 저염식을 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당뇨병은 모두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들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혈액이라는 자동차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계속 드시면 이 고속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먼저 고지혈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2023년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60%를 넘어선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을 누르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미만인데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손상되고 두꺼워지며 결국 탄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혈관이 터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입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포도당이 혈관벽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세 질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혈관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고혈압이 생기기 쉽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지혈증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7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고혈압 환자의 50%가 당뇨나 전당뇨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위험한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하시거나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살라미 같은 가공육들은 혈관 건강에 최대적입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아질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뿐만 아니라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한 개의 소시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30%가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라면에 햄을 넣어 드시고 점심에 샌드위치를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위험한 식품입니다. 대신 신선한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달걀이나 콩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생선가스, 튀김류 등은 모두 혈관에 치명적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기름이 고온에 노출되면 트랜스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산화된 기름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 인자입니다.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구이, 삶은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처럼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을 소량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정제된 당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케이크, 도넛, 사탕,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또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특히 단순당은 체내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당분이 많은 음식들은 대부분 칼로리도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음료를 매일 한 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20% 높다고 합니다. 단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짠 음식들입니다. 젓갈, 장아찌, 라면, 찌개류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이 해당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보유량을 늘려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또한 혈관벽을 두꺼워지게 만들어서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권장량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나트륨을 줄이시려면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생강, 허브, 향신료 등을 사용하시면 짜지 않게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흰빵, 과자, 국수, 떡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거의 없어서 포만감이 적어 과식하기 쉽습니다. 흰 밀가루 음식들은 대부분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당뇨 환자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칼로리는 높으면서 영양소는 부족해서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 드시는 것입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을 드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되 소금은 최소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도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잣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등을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콩류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 된장,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현미나 통밀처럼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찜 요리는 재료 본래의 맛을 살리면서도 기름기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조리법입니다. 찜기가 없으시면 전기밥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구이를 하실 때는 팬에 기름을 두르지 마시고 논스틱 팬이나 그릴팬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이나 닭고기는 자체 기름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구워집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이실 때는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늘, 생강, 파 등은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을 최소한만 사용하시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으시면 기름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식사 습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되 과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때까지 드시지 마시고 8분 정도 배가 찬 상태에서 수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도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꼭 드셔야 한다면 견과류나 과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고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기온이 섭씨 10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 정도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와 모자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22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시고 비타민 부족이 되지 않도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 혈관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새로 나는 나물과 채소를 활용해서 겨우내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이, 달래, 취나물 등은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되기 쉽고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도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혈압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옷을 적절히 조절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가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사과, 배, 단감, 무, 배추 등을 활용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복용에 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은 대부분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압은 아침에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뇨약은 종류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다릅니다. 식전에 복용하는 약과 식후에 복용하는 약이 있으니 의사나 약사의 설명을 정확히 들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 약은 주로 저녁에 복용합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약효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압은 가정에서도 매일 측정하시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3개월마다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혈압이 정상이면 약을 끊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으로 나오면 약을 끊으시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혈압약은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약물 중단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약을 줄여가면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뇨 환자도 과일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시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류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만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은 섬유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적당량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 포도나 감, 바나나처럼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니 가능한 피하시고 드시더라도 물에 희석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피하라고 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보다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기름에 볶거나 튀기지 마시고 삶아서 드시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서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3번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령이나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5가지 음식은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 대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드시고 찜이나 삶기 같은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과식하지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도전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루에 물 8잔 이상 마시기. 둘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기. 셋째,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 피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일주일 동안 실천하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특별한 음식들과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식품들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혈관 운동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치료나 약물 복용에 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혈관,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검버섯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손등이나 얼굴에 생긴 갈색 반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검버섯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검버섯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통해서 집에서도 충분히 검버섯을 엿게 만들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을 활용한 방법들이니까요. 비용 부담도 전혀 없으실 거예요. 한국피부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87%가 검버섯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올바른 관리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서 개인의 의학적 상담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에 이상이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손등과 팔뚝에 동전만한 크기의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겨서 매우 속상해하고 계셨어요. 특히 손등의 검버섯이 너무 진해서 장을 보러 갈 때도 장갑을 끼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손을 뒤로 감추려고 하셨고요. 김 할머니는 처음에 값비싼 화장품들을 여러 개 사서 발라보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웃 할머니로부터 알로에베라를 활용한 천연 관리법을 들으시게 되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서 키우던 알로에베라 잎을 따서 개를 발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알로에 깨를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검버섯의 색깔이 조금씩 연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검버섯이 거의 절반 정도로 옅어졌고 작은 검버섯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김 할머니는 이제 장갑 없이도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셨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환하게 웃으시며 손을 자연스럽게 내놓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안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알로에베라 잎을 잘라서 나오는 투명한 깨를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는 것이었어요. 알로에베라에는 알로인과 알로에모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할머니가 알로에베라 관리와 함께 식단도 조절하셨다는 점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와 귤을 매일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차를 하루 3잔씩 마시셨어요. 이런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단순히 검버섯만 옅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피부 톤도 맑아지고 탄력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김 할머니는 꾸준히 알로에베라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고 계십니다. 김 할머니처럼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검버섯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 할머니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6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검버섯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얼굴과 손 등에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겼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검버섯을 그냥 나이 반점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셨어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으시고 모자나 긴 소매 옷도 잘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의 검버섯 중 하나가 갑자기 크기가 커지고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검버섯이 조금 커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그 부위가 가렵고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미루셨습니다. 결국 몇 달 후에 그 부위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생기면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검버섯이 아니라 피부암의 전 단계인 광성악화증으로 발전한 것이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악성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후에 정기적으로 피부과 검진을 받고 계시고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에 매우 신경 쓰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검버섯을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더 심각한 피부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검버섯의 크기나 모양, 색깔이 갑자기 변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박 할아버지처럼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면 기존의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새로운 검버섯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피부암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자외선 노출과 피부 노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십니다. 만약 처음부터 검버섯 관리를 제대로 하고 정기검진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박 할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검버섯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검버섯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실 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 또는 노인성 흑색점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피부 변화 중 하나예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세포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멜라닌 생성도 균등하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 기간 자외선에 노출되고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멜라노사이트가 한 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여든 멜라노사이트들이 과도하게 멜라닌을 생성하면서 피부에 갈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검버섯입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에 얼룩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검버섯이 주로 손등, 얼굴, 어깨 등 부위에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부위들이 평생에 걸쳐 가장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곳들이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 받는 자외선의 80%가 18세 이전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때 받은 자외선 손상이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검버섯 형성에는 활성산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켜요.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검버섯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검버섯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표면이 약간 융기되어 있으며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진한 검은색까지 다양해요. 크기도 몇 밀리미터에서 몇 센티미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갈색 반점이 단순한 검버섯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성 흑색종이나 기저세포암 같은 피부암도 처음에는 검버섯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갑자기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진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렵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검버섯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서 약 3%가 실제로는 피부암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에요. 따라서 검버섯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 상담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케어 방법입니다. 앞서 김순덕 할머니 사례에서 보셨듯이 알로에베라는 검버섯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천연 재료예요. 알로에베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알로에베라 잎을 깨끗이 씻어서 가시 부분을 제거하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투명한 겔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서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세안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알로에베라가 없으시다면 레몬과 꿀을 활용한 팩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짜서 천연꿀 1스푼과 섞어주세요. 이 혼합물을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를 도와줍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감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자를 얇게 썰어서 검버섯 부위에 올려두고 10분 정도 기다린 후 제거해 주세요.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전분 성분이 피부 재생을 돕고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방법은 특히 눈가나 입가 같은 민감한 부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양파즙을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파 하나를 갈아서 즙을 내고 이 즙을 면봉에 묻혀서 검버섯 부위에 살짝 발라주세요.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퀘르세틴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검버섯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양파즙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세요. 토마토도 검버섯 관리에 좋은 재료입니다. 익은 토마토를 으깨서 검버섯 부위에 발라주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씻어내세요.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검버섯 생성을 예방해 줍니다. 이런 천연 재료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 같은 민감하지 않은 부위에 조금 발라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천연 재료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 2-3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식단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검버섯 예방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을 매일 드세요. 키위 1개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100%가 들어있고 귤 2개 정도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하루에 2-3번 나누어서 드시면 체내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녹차도 검버섯 관리에 매우 좋은 음료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하루에 3-4잔 정도의 녹차를 마시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들도 꼭 드세요. 당근,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같은 주황색이나 짙은 녹색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도 검버섯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너트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하루에 1줌 정도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콩류와 생선도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물 대신 당분이 많은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활성산소 생성을 늘려서 검버섯 형성을 촉진시키니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해결책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천연팩을 해도 생활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외선 차단제는 젊은 사람들만 바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더욱 중요해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얼굴의 경우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발라야 하고 손등이나 팔 같은 부위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또한 2~3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니까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나 긴 소매 옷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이니 이 시간에 외출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가능하다면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팔과 어깨 부위도 보호해 주세요. 규칙적인 각질 제거도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 부드러운 스크럽제나 수건을 이용해서 각질을 제거해 주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고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피부 관찰도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실 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검버섯의 크기나 색깔,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변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해결책을 정리해 보면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케어, 올바른 식단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실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과 약물 복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버섯 관리는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먼저 봄철에는 자외선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자외선 차단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봄에는 꽃가루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워요. 이런 외부 자극 물질들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면 검버섯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안하시고 순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세요. 또한 봄철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므로 앞서 말씀드린 천연팩들의 효과도 더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과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피부 관리가 가장 까다로운 시기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자외선 차단제가 쉽게 지워지므로 자주 덧발라 주셔야 해요. 또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피부 건조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수분 공급에 특히 신경 쓰시고 차가운 알로에 겔을 사용하면 피부 진정 효과까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공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지기 쉬워요. 이 시기에는 보습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므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검버섯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을에는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겨울철에는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피부에 좋지 않아요. 겨울에는 보습력이 높은 크림을 사용하시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 주세요. 또한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은 필수입니다. 눈에 반사된 자외선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약물들은 광감작성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에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 약물 중 일부,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뇨제 계열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평소보다 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항생제는 복용 기간 동안 피부가 햇빛에 쉽게 타고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피부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지므로 검버섯 부위를 긁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으니 약물 복용과 함께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출혈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검버섯 부위를 관리할 때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관리해 주세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팩도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고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과 함께 꾸준한 피부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약물이든 새로 복용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약물을 변경하실 때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 피부 관련 부작용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또한 검버섯 관리를 위해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을 시도하실 때도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부 한약제는 광감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귀, 감초 등 일부 약제가 그런 경우인데 한약을 복용하시는 동안에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생긴 검버섯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상당히 옅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레이저 치료, 화학적 박피, 냉동 치료 등이 있지만 이런 방법들도 완전한 제거보다는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또한 치료 후에도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와 함께 평생에 걸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검버섯과 기미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다른 피부 질환이에요. 기미는 주로 호르몬 변화에 의해 생기는 반면 검버섯은 나이와 자외선 노출에 의해 생깁니다. 기미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넓은 면적에 나타나는 반면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하고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기미는 임신이나 폐경기처럼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 주로 생기고 치료 후에도 호르몬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생기고 한 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검버섯이 유전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검버섯 자체가 직접 유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 타입이나 멜라닌 생성 능력 등은 유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검버섯이 많으셨다면 자녀도 검버섯이 생기기 쉬운 피부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검버섯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과 올바른 피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부터 예방에 신경 쓰시면 검버섯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검버섯에 좋다는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시중에는 검버섯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화장품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 중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과적인 성분으로는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비타민C, 알파하이드록시산 등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성분들은 농도가 높으면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이드로퀴논은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또한 제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너무 빠른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최소 2-3달은 꾸준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7일 동안 검버섯 관리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알로에나 레몬으로 천연팩을 만들어 보시고 둘째 날부터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하루 2번씩 드세요. 셋째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해서 매일 바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고 넷째 날에는 녹차를 우려서 하루 3잔씩 마시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날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피부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고 여섯째 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감자나 토마토 마스크를 해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한 주 동안의 변화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일만 실천해도 피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